그 사본을 만들어야 얘가 진본 사본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해 주었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표현들 나와요. 진본 사본을 재생산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단절되지 않은 기록 보관을 유지하는 것. 뭐 이런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디라고 하는 건 그 기록을 보관하는 걸 하는데, 언워크. 그러니까 뭔가 기록은 믿을 만한 기록의 보관자 수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정체불명의 누군가한테 갔다가 짧지만 하루 이틀이지만 잠깐 갔다가 다시 왔어. 그러면 하루 이틀이지만 그 사이에 이 기록들이 어떻게 변조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 기록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메타데이터를 다 달아서 사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벤치마크 요건 그리고 베이스라인 요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데, 예, 원문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시고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인터파레스라고 했잖아요. 인터파레스.org 들어가 보세요. 여기가 인터파레스 프로젝트 홈페이지예요. 인터파레스가 뭐의 약자라고 나와 있어요? The International Research on Permanent Authentic Records in Electronic Systems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자적 시스템에 있는 연구, 진본, 기록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뭐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전자기록은 어쨌든 전자 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전자적인 기록들에 대해서 특히 연구 보존을 한다든지 진본인 상태로 보존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이슈들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여기 링크에 보면 웰컴 메시지 from 프로젝트 디렉터 닥터 루시아나 듀란티라고 있거든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분이 나오고 있죠. 이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됐대요? 1999년, 무려 17년 전? 오래됐죠. 그래서 1차 인터파레스 1 프로젝트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진행됐고, 두 번째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 번째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은 네 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도 세 번째 프로젝트부터는 공식적으로 한국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기록원도 일부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참 되게 놀라워요. 어쨌든 거의 뭐 큰 나라의 내셔널 아카이브에 있는 아키비스트들, 그리고 뭐 IT 쪽의 스페셜리스트들, 또 다른 어떤 문화기관에 일하는 뭐 우리나라 지금 학예사들 같은 분들, 사서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왜냐면 뭐 전자적인 객체는 도서관 쪽도 박물관 쪽도 다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진보성 문제나 장기 보존 문제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뭐 다 옳다라던가 또는 뭐 실무적으로 다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가이드를 준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 세계 모든 내셔널 아카이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연구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0년 초반에 나와 있는 2000년 초중반에 나온 연구들 중에는 이 인터파레스를 보고, 인터파레스 결과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영감을 받거나 해서 일부 번역 해석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원칙을 국내 기록관에 한번 적용해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꽤 있어요.
인터페이스 1 클릭을 해볼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1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하는 얘기를 쭉 나오고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1999년, 98년, 9년, 2000년 초반 이런 때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능 요건 표준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DoD 5015.2라고 하는 표준이었거든요. 미국 국방성에서 일렉트로닉 레코드 시스템에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문건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은 이런 기능이 구현되어야 해라고 이렇게 정의한 문건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이 인터파레스와 그 DoD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뒷배의 경우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인터파레스 프로젝트가 1차, 2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2차쯤 됐을 때는 많은 내셔널 아카이브스에서 자기네 나라의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요건 표준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공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연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산출물을 제일 쉽게 보려면 다시 홈을 클릭해서 첫 페이지로 위에 보면 되게 좋겠네요. 위에 메뉴에 프로덕트에 가보시면 홈으로 가서 프로덕트에 가보시면 인터페이스 1, 2, 3, 4에서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프로덕트 메뉴에서 인터페이스 1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인터페이스 1에서 그 1을 수행하고서 만들어진 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테스트 코스가 4개가 구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주제를 4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연구 그룹을 4개를 만든 거죠. 하나가 오센티시티 테스트 코스, 진보성이라는 게 뭔지라는 정의에서. 근데 사실 전자기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록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고문서학이라는 게 존재했고, 그래서 뭐 옛날 종이로 뭐 양피치든 뭐든 그렇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기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위조 문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조 문서냐, 원래 원본이냐 이런 거 가지고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왔겠죠. 이 아까 봤던 그 듀란트라고 하는 분은 이탈리아 출신이시고 고문서학을 전공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뭐 고문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가문에서 나온 무슨 문서다 라고 하면 일단 종이의 질이 그 문서에서 즐겨 쓰는 그 종이인가, 거기에 쓴 필책, 그 가문에서는 주로 어떤 붓펜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잉크에 이렇게 흘리는 방식이 어떻다 그리고 그 가문의 문장은 어떤 모양이다,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어떤 사람의 서명은 이렇게 생겼다, 그런 걸 통해서 이거 달라, 스타일이 달라, 잉크가 좀 이상해, 또는 뭐 서명의 모양이 이상해, 또는 여기 문장의 위치가 달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조한 문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게 한쪽에 이제 많이 개발되어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인터페이스 1, 2에 참여하셨던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셔서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발표해 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듀란티 씨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런 문서의 위조 여부를 이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전자기록도 디지털 객체 중심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리안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이죠. 그 객체 중심으로 이게 누구 손을 탄 건가 아닌가, 위조된 건가 아닌가, 그걸 많이 따져보는 그런 쪽의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런 객체 중심의 어프로치랑 조금 다른 어프로치는 뭐냐면, 그거보다는 전자기록은 그 옛날 공문서 같은 경우는 문서, 편지 그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지만, 전자기록 시대에는 되게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하면서 업무 시스템에 대량으로 전자기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기록들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걔가 진본인지 아닌지 보는 부분은 그 디지털 비트 스트림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걔의 메타데이터들을 통해서 걔의 맥락 정보, 걔가 어떤 업무를 통해서 하느라고 만들어진 거지 라든가 하는
그럼 출처 정보나 맥락 정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얘가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더 맞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호주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런 맥락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걸 소개해 주신 교수님 말씀으로는 약간 서로 이제 다른 어프로치였기 때문에 약간 뭐 갈등도 있었고 무엇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그랬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두 어프로치가 다 결과물에 여기저기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어센티시티 태스크포스도 있었고, 어프레이저, 평가 태스크포스도 있었고, 프레저베이션, 스트레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서 연구가 진행됐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중에 어센티시티 태스크포스 쪽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산출물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여기 왼쪽에 여기 보면은 Requirements for Assessing and Maintaining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Records. 진본성을 그죠?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한 Requirement, 요건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오리지널 잉글리시 버전 한번 클릭해볼까요? 이제 PDF 파일이 열렸죠? 조금 내려가 보면 이게 2002년도에 1차 인터파레스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만들어진 문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전자기록이 진본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프레임워크, 뭐 개념적 프레임워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학습반, 연구반 하면 이런 걸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같이 모여서 최초에 이제 진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해 나갈 때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그 연구에서 취했던 그 어프로치는 어떤 거였고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진본성을 갖춘 전자기록이란 이런 게 갖춰진 것을 확인했을 때 진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합의를 바라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쭉 그 연구 결과나 용어, 프레점션, 아까 제가 전자기록의 진본성이라는 거는 확신하기는 어렵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프레점션을 추정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베리피케이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중간에 가보면 벤치마크 리파이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아까 벤치마크 요건이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전자기록의 진본성 추정, 얘가 진본성을 갖췄어 라고 추정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요건, 이걸 이제 벤치마크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보면 벤치마크 요건이 A.1부터 쭉 내려가 보면 A.8까지 8개가 있는 거죠. 8가지. 그래서 이거를 교재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8줄로 그냥 표현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A.1의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 오브 레코드, 아까 정체성 얘기했었죠. 정체성. 이러이러 메타데이터가 잘 갖춰졌으면 정체성이 확보된 거를 보겠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B, A.1.B는 인테그리티, 무효성에 대한 조건. 그리고 그 아래쪽도 거의 다 보면은 the creator has defined and effectively implemented 어쩌고 저쩌고 똑같아요. 표현이 거의 the creator has established and effectively implemented 어쩌고 저쩌고. 다 뭐냐면 기록의 생산자들이 그 생산할 때부터 뭔가를 확립시켜놓은 어떤 조건, 환경을 세팅해놓고 기록을 만든 거야? 그걸 확인해봐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얘는 진본일 것 같아. 이렇게 본다는 거야. 너무 허술한 시스템에서 기록을 만들고 관리했다면 우리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잘 통제가 되고 아무나 막 들어올 수는 없고 막 이런 좋은 환경에서 관리를 했다면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거든요. 자, 그 A 요건이 끝나고 나니까 뒤에 베이스라인 리ኳ이먼트가 나오죠. 베이스라인 요건. 그러면 전자기록의 오센틱 카피, 그러니까 진본 사본을 만들기 위한 이 조건을
서술해놓은 거고, B.1부터 3개, B.3까지. 이런 조건을 잘 만족시켜야 우리가 진본사본을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조건이죠. 영문을 보니까 좀 정신이 없나요? 필링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걸 자꾸 봐야 한글 교재를 봤을 때 엄청 쉬워 보이죠. 그죠? 자, 이런 원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한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막 번역해서 이해하고, 아, 맞다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록관리법 만들 때, 그러니까 개정할 때, 2006년 7월에 개정할 때, 이런 진보성, 전자기록 진보성, 무결성, 뭐, 이런 걸 지켜야 해. 라고 하는 용어를 다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요건들을 각 기록관, 뭐, 지금 이제 선배들이 들어가 있는 기록연구소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그럼 이런 요건들을 다 제대로 지키고 있냐. 그것도 약간 별도 문제예요. 잘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잘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교재로 가보면, 자, 벤치마크 요건, 베이스라인 요건, 두 가지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가보면 마지막으로 진본성을 유지하는 요건. 진본성 추정 요건이 벤치마크 요건, 진본 사본을 잘 만들기 위한 요건이 베이스라인 요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본이라고 추정이 됐어요. 그리고 얘를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14가지 조건을 들어놨어요. 이거 다 이제 하나씩 곱씹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보면 기록관리 및 기록 보존에서 신뢰의 개념, 신뢰성 있는 기록 생산 시스템과 믿을 수 있는 보관자로서의 보존자 역할 개념을 일단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신뢰, 믿을 수 있는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기록관에 또는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캠스라든지 뭐 표준 RMS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문서 기록이 입원이 돼서 보관되고 있어요. 근데 저 시스템 너무 취약해. 문제가 있어. 언제든 해킹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무나 막 들어가면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모든 기록이 사실 다 의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진보성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사람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일단 신뢰성 있는 그것을 갖춰놓고 진보성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아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신뢰성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에 영어가 트러스티드로 되어 있어요. 트러스티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 신뢰받고 있는 뭐 시스템이라든가, 신뢰받고 있는 보관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트러스트워디라고 하는 말도 있어서 제가 이제 이 트러스티드하고 트러스트워디하다 또는 트러스트워디니스라고 하는 말하고를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트러스트 하면 이제 신뢰라는 명사잖아요. 근데 트러스티드 하면 이제 수동태니까 여기 만약 시스템이 있거나 기록관이 있다면 이 기록관이 트러스티드 되는 그 기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A와 E라고 하는 주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트러스티드 됐다는 거는 얘가 얘를 트러스트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동태로서 얘가 트러스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를 믿어. 그래서 트러스티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러스트워디하다는 거는 이게 누가 있든 없든 그거 무관하게 얘를 우리가 잘 들여다봤더니 평가를 했더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더라. 믿을만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사기를 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일 사기 많이 당하지 않아요?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래도 그 사기꾼은 어느 한순간에는 트러스티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근데 사실 아무도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트러스티드는 아니지만, 그 기관은, 그 시스템은, 그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할 때는 트러스트 월디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록 관리를 할 때 그러면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은 진부성을 유지하려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트러스티드여야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월디 해야 되는 거예요? 트러스트 월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건 약간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기록관리 기관이나 뭐 보관자가 트러스트 월디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걸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는 거죠? 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 그래서 우리가 1장 배울 때 공인전자문서 센터를 배웠죠. 그 공인전자문서 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역할이 뭐였어요? 제3의 믿을만한. 그때 이제 트러스티드보다는 사실 트러스트 월티 하다가 더 맞을 텐데 그런 기관이 하나 있어서 작은 기관들이 진본인 전자기록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를 맡겨서 거기 있는 동안 정말 진본인 상태로 무결하게 잘 관리될 거야.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데 맡김으로 해서 나중에도 이제 그 문서의 증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들이죠. TTPR은 더 서드 파티 리파지입니다. 제3자, 제3의 더 서드, 그러니까 맨 앞에 더 서드 파티가 아니라 트러스티드 또는 트러스트 월디의 T예요. 트러스티드 또는 트러스트 월디 서드 파티. 서드 파티는 3자, 그러니까 나 아니고 너 아니야. 우리는 나나 너는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제3의 그때 이제 우체국의 내용 증명 얘기했을 때는 우체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3자가 개입을 하여 진짜 믿을 만한 제3자를 통해서 거기에 뭔가를 보관해서 거기에 있는 동안은 변치 않은 어떤 증거력 있는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걸로 어쨌든 그런 TTPR이 만약에 존재하려면 TTPR 어떤 기관이 TTPR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들을 누군가가 또 검증을 해서 당신들은 TTPR이 되게 적합한 기능과 시스템과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겠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TTPR에 관련돼서 또 ISO 표준도 있어요. TTPR이 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그런 것도 나중에 뒤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진본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TTPR에게 꼭 맡기는 거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신뢰할 만한 보존자, 신뢰할 만한 시스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강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4번 항목을 보면 진본 전자기록의 보존은 기록 생산 시점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진본 기록을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취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자기록의 진본성이 가장 위협을 받는 때는 언제냐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동할 때라고 봐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동한다는 게 뭐예요? 전자기록이 어떤 공간을 넘어서 이동한다는 거는 뭐 이관을 한다든지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노트북이나 PC에 있는 파일을 USB에다 카피를 했어. 그럴 때라든지 또는 뭐 이메일을 보내는데 첨부를 했어. 그러면 그 비트 스트림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에 뭔가 한 번 또 카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달라지고 다른 매체에 다시 적히는 건데 그렇게 카피가 일어날 때 비트 스트림이 깨지는 현상이 간혹 생기죠. 여러분 뭐 이메일 첨부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깨져서 안 보인다 뭐 이런 적 없어요? 그러면 USB에 내 노트북을 카피를 했는데 학교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깨져 있어. 뭐 흔치는 않지만 더러 그런 경험을 하죠. 내가 가장 자주 보는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저에게 이제 논문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어느 날 선생님 제가 열심히 논문을 써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상하게 깨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일이 깨져서 못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 노트북이 박살났습니다.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뭐 바이러스 먹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한 2번째도 안 나온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항상 관리를 잘하고 그런 일 없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카피가 일어날 때 완벽하게 카피가 되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넘어서 이동한다는 뜻은 원래 이제 그 시스템에 계속 두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것도 한 3년 내지 5년 되면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뭐 그냥 기계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뭐 내가 윈도우즈를 뭐 버전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뭐 취하면서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깨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못 열게 되거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싹 사라져가지고 걔가 비트스트림은 있는데 못 열게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그 생산 시점부터 얘가 폐기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이동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마다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때마다 진본인 상태로 잘 남기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는 그 유지 요건 14개, 4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인터파레스 프로젝트 잠깐 들어가서 인터파레스의 인터파레스 1에서 예를 들면 뭐 어프레이절 테스크포스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평가에 관련된 건데 전자기록에 대한 평가는 조금 내용이 추가된 게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이 링크에 보면은 모델자 들어가죠. 모델.pdf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나머지 3개 테스트코스 결과물 중에 모델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보고서 제목에는 항상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거는 그 뒤로 가면 또 막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기능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프레이절, 전자기록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기능, 그런 어떤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키비스트가 그 업무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설명해주는,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자기록을 선별하는 그런 전체 업무 기능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인풋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이런 아웃풋이 만들어진다. 이런 그림이에요.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죠? 근데 이 인풋을 가지고 전자기록 선별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할 때 이런 룰에 따라서 합니다. 그 위에는 컨트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 지침, 표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룰에 따라서 업무를 한다. 그리고 요 밑에는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여기 나온 것 그대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래서 이 모델이 이름이 있을 텐데 IDEF0라고 하는 기능 모델이거든요. 이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표현할 때 IDEF0 그림을 많이 줘요. 근데 이게 되게 써보니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업을 할 때 이 IDEF0 사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델 중에 하나를 그려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거 기쁘죠? 뭔가를 새로 그런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자기록을 이관을 받았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기록이 이게 진공성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전자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얘의 진보성을 확인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진본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면 버려버려요. 이거는 안 받는 거죠. 이 리퍼스토리에 받아주질 않아요. 이제 그런 선별 과정을 하는 거죠. 되게 우리가 평가론 수업 이제 곧 받으시겠지만 평가론 수업을 받을 때는 그 기록에 뭐 1차적 가치, 2차적 가치, 뭐 업무 활용에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증거적 가치, 역사적 가치 뭐 이런 걸 내용을 평가해서 얘를 얼마나 보존할까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연구 기록 관리 단계까지 가져올 필요 없어. 그럼 이제 폐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록의 내용을 보고 그것의 밸류,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기록 관리에서는 평가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진본인가 아닌가. 그래서 진본이 아니면 뭐 애초에 가치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을 좀 강조해서 보여준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잠깐 10분 쉴까요? 10분 쉬겠습니다.